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저는 27살에 결혼을 해서 10년이 넘게 시집살이 중에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숨막혀서 어떻게 사냐고 하시겠네요. 저도 처음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이 문제로 많이 다투었어요. 저희 시댁이 시아버지가 안 계세요. 남편이 32살 때 오랜 병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한마디로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말이었죠. 게다가 그 집에는 시누이와 도련님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시집살이를 하라니 가당키나 한가요? 저 욕심 없어요. 제 친구들 다들 신축 아파트에서 신접 살림을 차려도 남편과 비교 안 했습니다. 그저 우리 둘이 아껴주며 잘 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투룸집에서 시작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편은 투룸집 구할 자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랑 8살 차이가 났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당시 남편이 33살이었거든요. 대체 그 나이 먹도록 방 2개짜리 보증금도 못 모으고 뭐 했냐고 막 따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돈이라는 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철없는 시절이었기도 하고 결혼이 엎어질 판이라 남편에게 막 따진 것 같아요. 결혼할 돈도 없으면서 대체 왜 프로포즈를 했냐고요? 남편 말이 자기는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고 자기가 한평생 사랑할 사람이 저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사랑한다는 뒤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 앞에 자기는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다는 말만 들렸죠. 결혼을 미룰 수 없으니 신혼집 구할 돈도 없으면서 결혼하자고? 싫어. 그렇게 따지면 난 26살이야. 난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결혼하면 너무 빨리 하는 거라고. 그냥 결혼을 엎을 생각이었어요. 친정 엄마도 제가 남편에게 시집 가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시키는 것도 싫으셨고 무엇보다 남편이 당시 너무 돈이 없었거든요. 친구들도 다들 저를 뜯어말렸죠. 절대 후회할 결혼이라고요. 그런데 그 즈음 슬픈 일이 생겼어요. 딱 파혼을 하려는 찰나 아빠가 일하는 공장에 불이 났어요. 아빠는 당시 직원 3명을 두고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그 직원 중 한 명이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아무 곳에나 던져둔 거였어요. 그게 공장 화공약품에 옮겨부터 불이 났고요. 그 사고로 아빠는 돌아가셨고 직원 한 분도 돌아가셨죠. 엄마는 크게 다치셨는데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갑작스러운 상황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순간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3개월 만에 엄마 장례도 치렀죠. 그 슬픔을 이겨내기도 전에 저는 뒷수습도 해야 했어요. 직원분 한 분도 돌아가셨기에 피해 보상도 컸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장인 아빠였기에 모든 피해 보상은 아빠 몫이었어요. 담배를 피운 직원에게는 나중에 민사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으라고 했지만 그 직원도 집도 없이 고시원에 살며 떠돌아다니는 빈털털이었죠. 전소한 공장에서는 건질 게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 집을 팔아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공장이 썩 잘 운영되던 것도 아니었기에 예금은커녕 빚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엄마 병원비도 상상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게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모든 일처리가 캄캄했어요. 아빠가 형제가 없으셔서 장례를 도와줄 친척도 없었거든요. 엄마는 형제가 있었지만 옛날에 빚보증 문제로 싸워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요. 이모는 결국 장례식에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갓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회사 생활한 지 2년도 안 되는 시점이었죠. 제가 사회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장례식도 참석해본 게 몇 번 없으니 앞이 캄캄했죠. 그때 남편의 가족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실 때는 앞으로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주셨어요. 공장 화재로 인한 보상 부분 처리를 할 때도 남편이 나서서 처리해 주었죠. 아빠 장례식 때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도련님까지 모두 오셔서는 발인 때까지 집에도 안 가시고 저를 지켜주셨죠. 엄마 장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보상 문제로 집까지 다 날리고 나자 저를 데리고 살아주셨어요. 그때 남편 집에 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아마 저 혼자였다면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남편이 33살이 되도록 돈을 못 모은 이유도 알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아버지는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워낙 오래 있으셨는데 그 병원비 때문에 남편은 돈을 못 모은 것이었어요. 버는 족족 병원비로 나갔으니까요. 저도 그걸 겪어보게 되니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 한순간에 잃은 네 마음 누가 감히 가늠키나 하겠니? 친척도 없어서 갈 곳 없다고 중훈이한테 들었다. 너만 괜찮으면 중훈이랑 100년가 약 맺고 살아라. 내가 부족하다만 딸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고 아껴주마. 그 말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 당시 결혼은 안 했지만 시댁에서 몇 달 살면서 남편의 가족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족을 모두 잃은 저였지만 시댁 식구들이 내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해에 결혼식을 올렸고 제 11년의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이었죠. 11년간의 시집살이 중 10년은 평범했습니다. 사실 문제될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푸근한 옆집 아주머니처럼 좋은 분이셨고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죠. 10년의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 정말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시집살이의 문제는 많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저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끼리 만났을 때의 문제 정도인 소소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잘했다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1년의 시집살이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지 말이에요. 본성을 숨겼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10년간이나 자신의 본성을 숨기며 저를 대할까요? 저는 마지막 1년간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원인을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시댁 식구들 모두가 그렇게 한순간에 미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가 시댁에서 산 지 10년째 되던 해에 시작되었어요. 도련님은 당시 41살이었는데 그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작은 자동차 썬팅샵을 운영하고 있으셨는데 도련님이 작은 회사 다니며 힘들어하니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샵이었죠. 자동차들 간단한 정비나 차량 썬팅 시공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왜 차량 유리에 자외선 차단해주는 필름지 붙여주는 곳이요. 그걸 하나 차려주셨죠. 작은 가게였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수입차를 전문으로 하고 싶다는 도련님 말에 시어머니가 가게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셨거든요. 아무튼 그 가게를 운영하며 도련님도 시댁에서 같이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한 달 전 도련님 썬팅샵에 찾아온 젊은 여자 고객 이야기였죠. 그 여자는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도련님에게 설명을 들은 남편이 말하기를 그 여자 손님 차는 4억이 넘는 차라고 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세상에 아파트 한 대 값을 차 사는 데 쓰는 사람도 있구나라고요. 그 여자는 새 차를 뽑았다며 최고 비싼 썬팅지로 자동차 유리창을 썬팅하고 그보다 훨씬 더 비싼 랩핑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이 그걸로 대화를 하는데 차에 관심 없던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그 여자가 그날 차에 쓴 돈이 600만 원이 넘었다는 말에는 밥을 먹는 데 집중하던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지인들에게도 도련님 가게 소개를 많이 해주고 데리고 와준 덕분에 도련님은 최근 한 달간 3개월치 수익을 모두 올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최근 수익이 너무 떨어져서 가게 운영이 힘들었는데 그 여자 손님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고요. 젊은 여자가 능력도 좋다. 세상에 그 비싼 차를 모는 것도 모자라서 수백을 써서 차 치장을 한다니.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 수백이 뭐 돈인가?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야 큰 돈이지. 그래서 그 아가씨는 결혼은 했다니? 결혼? 참나. 왜 안 했으면 어쩌게? 나랑 이어주시게? 우리 장 여사님, 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뭐가 어때서? 사람이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시어머니는 그 부자 아가씨랑 도련님을 이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비웃을 뿐이었죠. 제가 듣기에도 너무 비현실적인 바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준 친구들도 도련님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걸 모두 거부했는걸요. 도련님의 잘생긴 얼굴은 연애용으로만 좋지만 남편감으로는 다른 조건들이 모두 평균에서 한참 못 미친다고 했죠. 그것도 도련님이 한참 젊었을 34살 때의 평가였는데 그 부자 아가씨를 만난 것은 도련님 나이 41살 때였어요. 도련님이 배 나온 아저씨가 된 지 한참 지난 나이였죠. 그냥 한순간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도련님 가게에서 그 부자 아가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부자 아가씨가 소개해준 사람들의 차량 작업 때문에 바빠진 도련님은 저녁도 거르고 늦게까지 집에 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걱정되신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가게로 가셨는데 그 짐을 들고 제가 함께 갔습니다. 가게에 갔는데 도련님이 어떤 젊은 여자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다가가 누구냐고 물으니 저번에 도련님이 말한 부자 아가씨였죠. 인사를 하고 아가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가게를 떠났는데 도련님 말처럼 부자는 부자인지 옷차림부터 생긴 모습까지 귀티가 잘잘 흘러내렸어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 좋겠다 싶었죠. 그날도 시어머니는 도련님에게 그 부자 아가씨와 잘해보라는 소리를 빼먹지 않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올라가지 못할 나무 수준이 아니라 올라가면 떨어져 죽을 나무라 생각했지만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와 병원을 가며 모든 사건은 급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 아가씨가 못 올라갈 나무인 줄 알았는데 글쎄 사다리를 내려주는 나무더라고요. 참나. 사건 날 아침 시어머니는 무릎과 손목에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손목의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크게 고통이 느껴지신다고 했죠. 평소에도 당뇨 합병증으로 관절이 안 좋으신 시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연차를 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그 부자 아가씨를 또 만난 거죠.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가 제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누구지 싶다가 딱 기억이 났죠. 그 부자 아가씨라는 걸요. 저희를 보자마자 웃으며 아는 척을 하는데 사람이 어쩜 구김살 하나 없이 성격도 좋아 보였죠. 낯을 많이 가리는 저와는 달리 자신을 최혜진이라고 소개한 부자 아가씨는 단박에 제게 언니 거리며 친근하게 다가오더군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진료를 보시고 진료실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혜진 씨를 보더니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나는 거 보면 우리가 인연이다 하시며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며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무릎 아프시다고 걷지도 못하겠다고 하시던 양반이 말이에요. 혜진 씨는 제게 한 것처럼 시어머니에게도 살갑게 대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한참을 대화하던 시어머니와 혜진 씨는 점심시간이라며 식당으로 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혜진 씨에게 밥을 사준다고 했죠. 그래서 얼떨결에 혜진 씨 차를 타고 쌈밥 식당을 갔어요. 비싼 혜진 씨 차를 타려는데 어찌나 차가 좋은지 시어머니께서 신발까지 벗고 차에 타시려는 거 제가 간신히 말렸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시어머니께서 결심을 하신 듯 혜진 씨에게 말씀하셨죠. 만나는 남자 없으면 도련님은 어떠냐고요? 그러니 혜진 씨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저 만나는 남자 없어요. 이러다가 노처녀로 늙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럼 저 중민 씨 만나봐도 돼요? 어머님 허락하신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카페에 가서 차라도 함께 하자고 하더라고요. 혜진 씨와 시어머니가 팔짱을 꼭 끼고 카페로 갔는데 이게 된다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저를 빼고는 혜진 씨와 시어머니가 하하호호 하는데 남들이 보면 그 둘이 모녀 사이인 줄 알았을 거예요. 이후 정말로 도련님은 혜진 씨를 만나본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 며칠 뒤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는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저처럼 남편도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었어요. 그 부자 아가씨가 뭐가 아쉬워서 도련님을 만나냐는 반응이었죠. 내가 혜진이랑 저번에 이야기해보니까 그동안 자기 배경 때문인지 오히려 남자들이 접근을 못했다고 하더라. 나이가 올해 36살인데 연애도 못해봤디야. 혜진 씨가 36살이라는데 또 한 번 놀랐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아주 젊은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20대 후반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무튼 도련님은 아주 행복해하면서 날뛰었죠. 시어머니도 막내 아들 장가 보내게 되었다며 좋아하셨고요. 도련님은 주말에 혜진 씨와 또 데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에 바로 현금으로 100만 원을 도련님에게 주더군요. 시어머니 엄청난 짠순이세요. 그런데 도련님이 데이트한다는 말에 바로 100만 원을 꺼내신 거죠. 돈 아끼면서 데이트하지 말고 이걸로 혜진이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줘라. 걔가 계산하게 절대 하지 말고 찌질하게 보이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이어서 또 돈 50만을 꺼내서 제게 주셨어요. 도련님 옷이 냄새나고 후줄근한 것뿐이 없으니 제가 직접 도련님과 가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사주라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집 근처 아울렛에 가서 최대한 깔끔하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옷들을 몇 벌 골라서 사드렸어요. 그걸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었죠. 백화점 가서 안 사고 아울렛 갔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살면서 지금까지 백화점을 가보시는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백화점 식단가도 비싸다고 안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옷 안 샀다고 한 소리 들은 거죠. 어쨌거나 도련님은 제가 골라드린 옷을 입고는 잘만 데이트를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쇼핑백을 가득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또 옷 산 거야? 왜? 혜진이가 너 입은 거 보고 한 소리 하던? 아니야. 혜진 씨가 백화점에 가서 나 입으라고 정장들 사준 거야.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한 소리 하셨어요. 아이고야, 이 옷 좋은 거 봐라. 에그, 네가 아울렛에서 산 옷이 얼마나 안 좋아 보이면 혜진이가 이렇게 옷을 사서 들려보내니? 이건 원 큰돈 쓴 보람도 없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희가 백화점 가서 옷을 산 건 제가 시집살이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집에서 사는 10년이 넘는 동안 저도 옷은 시장표나 아울렛 옷 사본 게 다인데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이 생겼죠. 무엇보다 부자 여자를 만난다고 우리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는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도련님 가게에 남편과 찾게 되었어요. 남편 차가 15년도 넘은 오래된 차인데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거였죠. 수리를 해야 해서 이곳저곳 알아보는데 도련님이 자기네 가게로 오라가 했습니다. 도련님 가게 옆에 정비소가 있는데 그 집 사장님과 친하다며 지인 찬스로 할인받게 해준다며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죠. 다른 곳에 가서 눈탱이 맞지 말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도련님 가게를 찾았는데 그때 마침 혜진 씨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남편은 혜진 씨에 대해 말만 많이 들었지 직접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죠. 역시나 혜진 씨는 그 특유의 성격으로 남편과도 쉽게 친해지더라고요. 당시 저희 남편이 작은 떡집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없이 혼자 운영하는 정말 작은 떡집인데 그즈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생활비도 못 벌고 있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혜진 씨가 남편이 떡집을 한다는 말에 자기가 떡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떡집이 어디냐고 묻더니 정말로 다음 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떡을 먹어보더니 자기가 사는 강남에서는 이런 맛집을 찾을 수 없다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준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 달에 떡 주문이 폭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바지 떡부터 시작해서 이사떡에 무슨 기업체 직원들 야유회 간식까지 엄청나게 주문이 밀려 들어왔어요. 얼마나 주문이 밀려 들어왔는지 저도 당시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간신히 한 달 무급 휴가를 받아서 남편 일을 도왔죠. 그 덕분에 남편은 3개월 동안 벌 돈을 한 달 만에 벌었습니다. 입증 되니 혜진 씨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져서 폭발하는 사건이 생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족 중에는 도련님 말고 아가씨도 있어요. 당시 36살이었는데 혜진 씨와 동갑이었죠. 시어머니에게는 도련님 말고도 아가씨도 골칫거리였어요. 시집을 못 가서가 아니라 한번 다녀와서요. 저희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받은 아파트에서 7살 난 아들하고 살고 있었죠. 이거사, 재혼 안 해? 이 험한 세상, 너 혼자 애 키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 건 또 뭐야. 나는 이제 남자가 지긋지긋하네요. 시누이는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심해부의 바람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가 아들 하나 키우면서 언제나 돈에 쪼달려 사는 걸 안타까워하셨었죠. 그래서 아직 젊은 시누이니 돈 많은 남자 만나 재혼을 하라고 하셨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애 딸린 이혼녀를 누가 만나주냐며 시어머니 바램을 외면했었죠. 그런데 그건 시어머니의 고민을 혜진 씨가 해결해 준 거였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고?
응, 혜진 씨가 찾아왔었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면서 애도 없고 사별이라고 하더라. 혜진 씨가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신우이에게 변호사 남자 한 명을 소개해 준 거였습니다. 나중에 신우이가 그 남자와 연인 관계가 되자 가족들에게 사실을 고백했죠. 그리고 그 주에 신우이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를 왔어요. 혜진 씨한테 저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고 초반에 많이 힘들었는데 혜진 씨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사실 혜진 씨가 지영 씨 만나보라고 했을 때 그저 혜진 씨 부탁이라서 한번 나가본 거였는데 세상에 지영 씨 같은 분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신우이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신우이 남자친구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고 말았죠. 이 사건 한 방으로 집안에서 혜진 씨의 입지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혜진 씨는 저희 가족에게 무척 잘했습니다. 신우이에게 변호사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일도 있기에 시어머니께서 혜진 씨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혜진 씨 선물을 이것저것 준비하고는 집에 초대를 했죠. 이때부터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이요. 이전에는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조금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와 혜진 씨를 비교하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죠. 똑같은 아들들의 아내이고 여자친구인데 심하게 저를 무시하는 이유를 저는 나중에야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혜진 씨를 초대하기 이틀 전부터 제게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음식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번 떡 사건으로 한 달 무급 휴가를 받은 저였기에 눈치가 보여 안 된다고 했죠. 너는 지금 그깟 회사가 중요하니? 너 달에 얼마나 벌어오니? 한 240쯤 되니? 그깟 푼돈 버는 것보다 혜진이 맞이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걸 왜 몰라? 못 배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야? 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고, 나 팔꿈치가 아파서 음식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네가 무슨 수를 써서든 휴가 내고 와. 안 해준다고 하면 그냥 사표 내. 결혼하고 시집살이하는 10년간 한 번도 저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어요. 노총각인 도령님의 결혼이 달린 일이라서 예민해지셔서 그런가 보다 했죠. 결국 남은 연차를 눈치 보며 써야만 했어요. 그리고는 2일 동안 음식만 했습니다. 세상 쥔개한 음식은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김치만 해도 5종류를 준비해서 상에 올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혜진 씨가 부잣집 아가씨이니 입맛을 맞추는 게 어렵다며 최대한 많은 음식을 준비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음식 준비를 하고 혜진 씨를 초대했죠. 혜진 씨는 상을 2개 붙여야 할 정도로 많은 음식을 보고는 너무 감동이라며 시어머니에게 안기더라고요. 그거 하나로 흡족해 하시는 시어머니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그동안의 궁금증을 남편이 물어보았어요. 대체 어느 재벌집 따님이냐고요. 남편의 말에 혜진 씨가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부잣집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에이, 겸손도 하셔라. 보기만 해도 딱 재벌집 귀한 따님처럼 보이시는데요. 그러고 보니 36이라고요? 네, 맞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미용이 너 37살 아니니? 어쩜 1살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니? 미용이에 비하면 혜진이는 완전 애기구나, 애기. 그러게 36이라고 말 안 해주셨으면 다들 20대로 봤을 거예요. 당신도 좀 보고 배워. 관리 좀 하라고. 관리한다고 생긴 게 바뀐다니? 타고나는 거야, 저런 건. 그 뭐냐? 그래, 그 유전자가 좋은 거다. 말끝마다 저와 비교를 하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 제 유전자는 열등하다는 말인가요? 참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니? 아버지는 강릉에서 작은 리조트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작은 투자회사 운영하세요. 어머, 리조트요? 그럼 엄청 부자 맞네. 세상에, 둘째 오빠 완전 땡 잡았네. 이것이 말 예쁘게 못해. 땡 잡은 게 뭐야? 역시나 엄청난 부잣집 딸이었어요. 입고 다니는 거 하며 끌고 다니는 차 등등 부자 부모님 도움 없이는 저 나이에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용돈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보면 도련님한테 엄청 비싼 선물도 많이 하시던데.
용돈이요? 저 용돈 안 받아요. 낳아서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나이 먹고 용돈까지 받아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용돈도 가끔 드려요. 형수님, 우리 혜진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다들 용돈 받아서 사치한다는 거, 그거 아주 안 좋은 편견이에요. 그래, 중민이 말이 맞다. 미용이 너는 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혜진이를 보니? 너 질투하니? 얘가 나이 들면서 성격이 저렇게 베베 꼬이니 원. 온 가족이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말 한마디 딱 했다가 구박만 받은 저였어요. 그냥 구석에 짜져서 소갈비나 열심히 뜯었죠. 그럼 그 돈들은 혜진이 네가 버는 거니? 어떻게? 사업하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작은 투자회사 운영하셔서 저도 해외 투자를 좀 하는데 운이 좋았어요. 투자를 해서 한 달에 수천이 넘는 돈을 번다는 이야기였어요. 혜진 씨의 설명에 다들 입이 딱 벌어졌죠. 부잣집 막내딸이면서 능력도 있다고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히 갈비를 뜯는 제게 불똥이 튀었죠. 자, 봐라. 요즘은 여자도 이렇게 배워야 하는 거야.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 1,000원 깎는다고, 응? 그깟 꽃게 몇 마리 사면서 서비스로 집게다리 떨어진 꽃게 한 마디 얻어왔다고 좋아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란 말이야. 혜진이처럼 사는 게 똑똑하다는 말이야. 미용아, 너한테 하는 말이야. 으이그 저거 개걸스럽게 갈비나 뜯는 거 봐라 저거. 엄마는 왜 가만히 있는 새언니를 걸고 넘어져? 걸고 넘어지긴 다 아껴서 내가 하는 말이지.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살라고. 그 순간 잘 먹고 있던 밥맛이 확 떨어졌습니다. 네, 저 멍청한 거 맞습니다. 대학교도 재수를 해서 간신히 지방대 갔고 회사도 이름도 없는 5인 미만 회사에서 수년째 같은 월급 받으면서 일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시어머니에게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게 잘해주신 은혜를 저도 잘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말씀하시니 황당하기도 하고 눈물도 찔끔 나더라고요.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던데 그냥 먹던 갈비를 내려놓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도 저를 안 찾더군요. 밖에서는 떠들썩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혼자 방에 있는데 참 서럽더군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고요. 그렇게 한참을 방 안에 있으니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설거지 하라고요. 터덜터덜 나가서 설거지를 하려는데 제 옆에 혜진 씨가 찰싹 붙었죠. 혜진아, 이리 와서 과일 먹어라.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신경 쓰지 마세요. 소화시킬 겸 미용 씨하고 같이 할게요. 시어머니가 달려오셔서 저와 같이 설거지를 하려는 혜진 씨를 말렸지만 혜진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제대로 먹인 것도 없는데 일만 시키는구나. 제대로 먹인 게 없다니요. 2박 3일 동안 준비한 식사였어요. 반찬 가지수가 수십 가지였고 저는 그거 하느라 죽을 뻔했는걸요. 속상한 마음에 투박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옆에 혜진 씨가 붙어서 도와주더군요. 어머님께서 미용 씨를 참 많이 아끼시나 봐요. 아마도 속이 상하셔서 그러실 거예요. 미용 씨가 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셔서요. 그러니까 너무 어머님 말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하는 혜진 씨였죠. 밉다가도 제게 저러는 거 보면 사람은 좋은 사람이긴 한가 보다 싶었어요. 제 마음이 정말 혜진 씨를 향한 질투처럼 느껴졌고요. 자격지심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니 혜진 씨가 저를 조용히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물이라며 쇼핑백 하나를 건네더군요. 이게 뭐예요? 미용 씨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별거 아니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주춤거리면서 받았어요. 그것도 명품 토트백이었어요. 머리는 자존심 상하니까 받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저도 그 당시 37살의 여자였어요. 왜 명품 가방 하나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몸은 이미 굽신거리며 그 가방을 넙죽 받았죠.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 누가 볼세라 고이 숨겨 모셔두었어요.
제 생애 처음인 명품 가방이었죠. 진짜 돈 좀 잘 버나 보네. 나한테까지 이런 걸 사주는 거 보면. 모임이 끝나고 혜진 씨가 돌아가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혜진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리조트에 한번 초대해 달라고요. 혜진 씨는 알겠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 다음 주 저희를 리조트에 초대했죠. 동해 쪽에 있는 리조트였는데 규모가 꽤나 컸어요. 그 리조트를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새삼 혜진 씨 집안의 엄청난 재력 앞에 기가 죽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혜진 씨는 사업상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저희와 함께하지 못했고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무척이나 아쉬워했죠. 혜진 씨가 저희에게 미안하다며 직원들에게 잘 말해두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입구부터 직원들이 나와 저희 가방까지 들어주더군요. 혜진 씨가 저희 식구를 위해 준비한 방은 그 리조트에서 가장 비싼 스위트룸이었는데 1박에 무려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곳에서 무려 3박이나 머물며 놀았죠. 평소 시댁 식구들과는 허름한 펜션이나 민박을 잡고 놀았는데 완전히 별천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중민 오빠 혜진 씨랑 결혼하면 여기 리조트 내 집처럼 쓸 수 있겠네. 신난다. 허튼 소리 하지 마. 사돈네 리조트를 어떻게 내 것처럼 마음대로 드나드니? 오히려 더 조심해야지. 우리 집 그렇게 경우 없는 집 아니다. 아이고, 걱정 마쇼. 내가 장인어른한테 잘 말해서 매번 놀러오게 해줄 테니. 말만 들으면 이미 상견례에 식장까지 잡은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긴 했죠. 집에 돌아온 후 그 주 주말 도련님이 한우를 한가득 사가지고 퇴근하셨어요. 온 가족이 구워 먹자고요. 혜진이가 사서 보냈니? 자꾸 이런 거 받아오지 말라니까 그런다. 얻어먹기만 하는 시댁처럼 보이면 어쩌려고. 걱정 마쇼. 내가 사온 거야. 신경들 쓰지 마시고 고기 파티나 합시다. 이것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결혼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할 때인 거 몰라? 혜진이처럼 재벌집에 장가 가는데 너 대체 결혼 자금은 어쩌려고 그래?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도련님의 장가 비용을 걱정하셨어요. 사실 저도 은근 생각했죠. 저 정도 재벌가의 장가를 가려면 집은 최소 강남에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럼 대체 돈이 얼마고 우리 집에서 가능이나 할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도련님은 혜진 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크게 벌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딱 2주 만에 본 거야. 혜진이가 투자하는 거에 나도 낑겨서 1,000만 원만 같이 넣어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게 말이 돼? 믿겨? 2주 만에 원금 빼고 2,000만 원 벌었어. 2,000? 야, 2주 만에 2,000을 벌었다고? 그렇다니까. 이야, 정말 노동의 가치 그딴 거 필요 없다니까. 똑똑하게 투자만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오더라. 혜진이는 그렇게 한 달에 수억씩 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야, 걔가 완전히 복덩이구나, 복덩이야. 천지신명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00만 원이라면 제가 적금을 들고 부업까지 해가며 아둥바둥 돈을 모아도 1년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이었어요. 그것도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모두 참아가면서요. 하지만 혜진 씨는 돈을 펑펑 쓰면서도 한 달에 앉은 자리에서 수억을 번다고 하니 정말 많이 부러웠죠. 아니, 부러운 걸 떠나서 난 왜 이렇게 푼돈을 모으며 아둥바둥 살아야 하나 현타가 오더군요. 도련님의 투자 성공에 시어머니께서도 쌈짓돈 1,000만 원을 혜진 씨에게 맡겼죠. 도련님을 통해서요. 남편도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해보자며 100만 원을 주었죠. 남편이 꼴랑 100만 원뿐이 안 준다고 궁시렁거렸지만 나머지 돈은 모두 적금에 묶여 있었어요. 무엇보다 투자라는 게 언제라도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한 거잖아요. 특히 혜진 씨가 하는 해외 자원 투자는 매우 위험한 거라고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말해줬거든요. 저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쏟아부을 순 없었습니다. 솔직히 100만 원도 크게 고민하다가 투자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시외 사촌 결혼식이 있었어요. 시외 삼촌 둘째 아들 결혼식이었는데 저희도 온 가족이 참석을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혜진 씨도 참석을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 될 사람이라며 친척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결혼식 전부터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그리고 결혼식 날 피로 현장에 저희 가족끼리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데 혜진 씨가 시어머니에게 가방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번에 말씀해주신 투자건 수익이 나서요. 먼저 이건 제 선물이고요. 어머님 계좌 알려주시면 투자금 1,000만 원 포함해서 3,000만 원 넣어드릴게요. 어머, 벌써 그렇게 수익이 났니? 세상에나 신통방통하구나. 그리고는 제게도 수익이 났다며 제가 투자한 100만 원을 포함한 300만 원을 입금해 주었죠. 남편은 그 일로 제게 짜증을 냈어요. 1억을 넣었으면 3억이 되는 거고 3억을 넣었으면 9억이 되는 건데 제 작디 작은 그릇으로 기회를 놓친다고요. 남편 말을 듣고 보니 소심한 제 성격을 저도 탓하게 되더라고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아깝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쩝니까? 이러나 저러나 기회는 지나갔으니 어쩌겠어요.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그 일이 너무 기쁘셨나 봐요. 친척들에게 혜진 씨 자랑을 그렇게나 하셨어요. 앞으로 작은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자랑도 하셨나 봐요. 혜진 씨가 투자의 귀재인데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3천으로 불려왔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이 다들 혜진 씨에게 몰려갔어요. 자기 돈도 같이 투자를 해달라고요. 내가 사실 말이야. 주식을 좀 했는데 이번에 3천이나 이렇지 뭐야. 마누라가 아주 나를 쥐잡듯 하는데 어떻게 만회 좀 시켜줄 수 있겠나. 내가 이번에 갯돈을 받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불려줄 수 있겠어? 그렇게 되면 내가 불려준 돈의 10%는 수고비로 줄게. 그런데 혜진 씨가 딱 잘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이 처음에는 매달려도 보고 사정 설명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혜진 씨가 어떤 투자도 대신 해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나중에는 사람이 야박하다고 한 소리씩 하고 자리를 떴죠. 시어머니 입장도 난처하게 됐고요. 다들 시어머니 친척들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혜진 씨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돈이랑 중민 씨, 미용 씨 돈을 제가 투자하는 거에 같이 넣어서 투자 진행한 건 남이 아니라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였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다른 친척분들이나 지인들 돈은 제가 받아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라는 게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투자에 실패하면 어머님 입장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절 믿고 돈을 맡기셨다가 크게 잃게 되는 그분들 입장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 돈은 제가 절대 받아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혜진 씨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사과를 했어요. 경솔한 자신의 행동으로 혜진 씨가 난처했다면서요. 도련님도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죠. 괜히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서 자기 애인 난처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한 달 정도 혜진 씨에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도련님하고도 연락이 뜸한지 도련님이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핸드폰만 주구장창 쥐고 살았죠. 시어머니도 자신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혜진 씨가 화가 났다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혜진 씨가 저희 집에 나타났죠. 시어머니는 혜진 씨를 보자마자 버서운 발로 집 앞까지 달려나가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지난번 일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주 납작 엎드려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혜진 씨는 웃으며 일 때문에 바빠 자주 연락을 못한 것뿐 화가 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 봐라. 내가 그랬잖니. 혜진이가 그렇게 속이 좁은 아이가 아니라고. 시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셔서 위험까지 생기실 정도였는데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아무튼 한 달 만에 온 혜진 씨는 저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줬죠. 이번에 저희 엄마 투자회사에서 엄청 큰 투자건을 진행해요. 나이지리아 리튬 강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 요즘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리튬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못해도 10배 이상은 뛸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 100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100배요? 100배면 1,000만 원 투자하면 10억이 된다 이 말이니? 그건 아주 잘 됐을 때 이야기고 엄마네 투자회사에서는 30배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고 있어요. 미쳤어. 30배면 1,000만 원에 3억이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세상에. 혜진 씨 어머니 투자회사에서 이번에 큰 투자를 진행하는데 30배 이상은 먹을 수 있는 투자라고 했습니다. 혜진 씨 어머니 투자회사에 VIP 고객들만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 저희 가족이 생각나서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위험도도 커요. 많이 벌 수 있는 만큼 원금 손실도 감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원금까지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서 저도 이번엔 제가 가진 돈 모두를 투자하려고요. 어머님, 중은 씨, 미용 씨도 생각 있으시면 투자해 보시라고요. 난 하기로 했어. 가진 예금이랑 가게 담보 잡아서 몰빵해보려고. 내 돈도 부탁하마. 투자에는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나도 그쯤은 안다. 다만 나는 혜진이 널 믿는다. 네가 어련히 잘하려고. 나도 집담보 잡으면 대출 좀 받을 수 있는데 해볼까? 다들 혜진 씨의 투자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워낙에 쫄보인 성격 문제도 있었지만 해외 자원 투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친구들이 매번 말해줬거든요. 도박이나 다름없다고요. 저는 혜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잘못되면 원금에 얼마나 손실이 생겨요? 아주 잘못되면 원금 다 날릴 수도 있죠. 그 말에 순간 다들 긴장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전에 모두 회수해요. 그러니까 전문가죠. 하지만 저는 원금을 다 잃을 수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의견과 같았어요. 저희는 투자가 좀 망설여져서요. 고민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천천히 고민하세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혜진 씨는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투자를 고민하겠다는 저희 부부에게 한심한 인생이라고 한마디 하셨죠. 인생이란 말이다. 기회가 오면 딱 하고 움켜잡을 줄도 알아야 돼. 이건 뭐 떠먹여줘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르니.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의견과 달랐어요. 반대였죠. 그렇게 인생 한 방만 외치며 묻지마 투자를 한다면 도박꾼들과 뭐가 다른가요? 혜진 씨가 아무리 투자를 잘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투자에 시댁 재산 전부를 걸려고 하셨어요. 그때 시누이가 말을 했죠. 그런데 나도 좀 걱정이 되는데.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혜진 씨가 사기를 치는 거면 어쩌지? 이것이 어디 부정 타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에이, 그거 아니야. 나도 저번에 혜진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가본 적 있었는데 야, 엄청 크고 직원들도 많았어. 몇 가지 상품들 설명 듣고 왔는데 야, 고작 우리 돈 몇 푼 사기치자고 그 큰 회사가 움직인다고? 그럴 리가 없지. 네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인 거야. 아이, 그건 중민이 말이 맞아. 나도 사실 저번에 혜진 씨가 투자해준다고 어머니 돈 받아갈 때 혹시 사기꾼 아닐까 걱정했거든. 그래서 그 투자회사 몰래 찾아가 본 적 있어. 그런데 진짜더라고. 거 봐라. 너는 어디 네 새언니 될 사람을 의심하고 있어? 앞으로 그런 소리 입에도 담지 말어. 행여 혜진이가 들으면 어쩌려고.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전 재산을 투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졌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도 투자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밤에 남편과 이야기를 했죠. 우리 분가하려고 모은 돈이 지금 3억쯤 있는데 1억 정도만 투자해볼까? 원금은 보장된다고 하니까. 하지마.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투자인데 어찌 될지 누가 알겠어? 절대 생각도 하지마. 남편 생각은 확고했어요. 저는 이전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300만 원을 받은 기억이 떠올라 아쉬웠지만 남편 의견을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혜진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혜진 씨 어머니 투자회사에서 투자 전 서명을 받는다는 서류들을 들고요. 바로 투자의 선택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며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였어요. 한마디로 투자를 실패해도 우리 회사는 책임 없다, 라는 것이었죠. 이건 모든 투자회사에서 받는 계약서예요. 저희만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회사에서 하는 투자니 정식으로 서류 작성하셔야 해서 가져온 거예요. 혜진 씨, 미안한데 저희 부부는 투자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험도가 있으니까. 미용 씨, 저 못 믿으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미련한 것. 저러니 아직도 분가를 못하고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넌 됐다. 혜진아, 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돈이나 잘 불려다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30배까지 힘써볼게요. 그래. 기왕 하는 거 100배까지 힘써다오. 결국 혜진 씨에게 투자하는 건 저희 부부를 제외한 온 가족이 다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 일로 시댁에서 완전 찬밥이 되었죠. 기회가 와도 못 잡는 팔푼이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투자금을 모두 혜진 씨 어머니 회사 공식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가계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아 2억을, 시누이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2금융까지 끼고 받아 3억을,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던 본인 집에 담보를 잡아 3억과 현금 5억을 투자해 내놓으셨어요. 시어머니에게 5억의 현금이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 돈을 보는데 순간 황당하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시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33살까지 신혼집으로 단칸방 하나 구할 돈도 못 모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댁에 돈이 없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금이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자기가 가진 돈은 안 내놓고 남편 돈으로만 시아버지 병원비를 해결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정말 시어머니가 달리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혜진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의 대표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시댁 식구들은 벌써부터 떼부자가 된 것 마냥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의 비명이 진짜 비명이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투자금을 모두 입금하고 다음 날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요, 여기 거성빌라인데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거기 낙원 떡집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낙원떡집. 아니, 지하방에다가 떡을 그리 많이 가져다주고 내버려두니까 지금 다 썩어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냄새 벌레까지 난리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제게 전화를 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하도 화를 내길래 남자가 말하는 주소지의 빌라로 찾아갔죠. 남편이 하는 떡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빌라였거든요. 가보니 그 남자 말대로 정말 지하층 한켠에 저희 떡집 떡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포장된 떡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혜진 씨가 소개해준 사람들에게 떡을 보내야 해서 한 달 동안 제가 고생해서 만든 떡들이었어요. 이바지 떡도 있었고 이사 떡에 기업 간식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다 있었죠. 여러 군데에서 주문을 받아 남편과 제가 죽어라 떡을 만들고 남편이 배달을 다 했는데 그 떡들이 이곳에 모두 모여 있는 것이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았죠.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소리만 나왔어요. 그때 제 기분은 딱 하나였습니다. 당했다.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죠. 가는 동안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혜진 씨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이거 이상해요. 넌 또 무슨 이상한 소리냐? 걔가 왜 연락이 안 돼? 저는 시어머니에게 상황 설명을 드리고 시댁으로 향했죠. 제가 도착하니 도련님과 시누이도 모두 모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며 혜진 씨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죠. 엄마, 뭐야? 우리 당한 거야? 그런 거야? 내 돈 어떡해? 시끄러워 이거사. 혜진이가 전화 좀 못 받는다고 왜 이리 호들갑이야? 엄마, 혜진이 어머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전화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 없는 번호라는데? 도련님의 말 한마디에 그때까지도 필사적으로 혜진 씨를 믿고 있던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죠. 결국 저희는 직접 혜진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투자 회사로 찾아갔어요. 서울에서 5층짜리 빌딩 하나를 통째로 사옥으로 쓰는 회사였는데 시어머니 돈 몇 억을 사기치고 도망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회사를 찾아가니 회사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죠. 직원들도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투자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혜진 씨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회사 대표 좀 보자고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투자 회사의 대표는 혜진 씨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혜진 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시댁 식구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니 그런 투자도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때까지 남편은 전화를 계속 안 받았고요. 중훈이 녀석이 아직도 전화 안 받니? 일이 이 지경인데 어디서 뭐 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 시어머니는 정말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저희가 당한 일을 이야기했죠.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다고요. 아니, 돈을 그 여자 말만 믿고 입금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어설프게 당하셨어요? 세상에 요즘 누가 그렇게 수십억을 그렇게 입금합니까? 아휴. 그게 아니고요, 형사님. 저희가 돈을 막 입금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직접 혜진 씨 어머니가 대표로 있다는 투자 회사에 전화를 했었죠. 그것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 전화로요. 그리고 투자금을 입금할 회사 대표 계좌를 안내받은 것이었어요. 계좌에 대해 안내받을 때 혜진 씨는 그 자리에 없었죠. 저희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경찰서에서 확인을 했지만 당시 시어머니가 전화를 건 곳은 투자 회사가 맞았습니다. 저희가 찾아갔던 그곳이요. 그런데 경찰분이 조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투자 회사의 대표 전화로 경찰분이 전화를 하면 정상적인 회사 안내 부서가 연결이 되는데 제 전화나 시어머니 전화 또는 도련님이나 시누이 전화로 같은 번호를 누르면 엉뚱한 곳으로 전화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분명하게 같은 번호였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 제대로 당하셨네. 요즘 이런 사기 많아요. 핸드폰에 불법 해킹 어플을 깔아서 특정한 곳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꾼이 지정한 엉뚱한 곳으로 전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종 사기 중에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에 해킹 어플을 깔아두면 112에 전화를 걸어도 핸드폰에는 112라고 뜨지만 실상 사기꾼이 원하는 곳으로 연결되게 하는 불법 어플이었죠. 한마디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알아낸 투자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전화를 받은 곳은 그 투자 회사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혜진 씨와 공범으로 있던 사람이 전화를 받고는 저희에게 사기 계좌를 안내했던 것이었죠. 완전히 제대로 당한 것이었어요. 감쪽같이요. 경찰은 조사를 했지만 혜진 씨가 알려준 혜진 씨의 정보는 모두 조작된 거였어요. 저희는 그 여자의 본명도 진짜 나이도 주민번호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남자친구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사고가 났나 걱정이 되었는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저도 알게 되었죠. 남편이 공범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혜진 씨와 남편이 바람이 나서 함께 사기를 친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제 돈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남편이 절대 하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왜 제 돈은 사기를 안 친 건지 의문이었죠. 설마 바람나서 가족들에게까지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이 저는 불쌍해서 내버려 둔 걸까요? 이해가 안 갔죠.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그 물음의 답을 얻었습니다. 제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제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시작된 편지였죠. 그 편지를 다 읽은 저는 남편이 자기 가족에게 사기를 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계모였어요. 정말 감쪽같이 몰랐습니다. 도련님과 시누이는 남편과 엄마가 달랐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자식이었고 이후 시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시어머니와 재혼하시며 도련님과 시누이를 낳은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언제나 자식들을 차별하며 키우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전 부인의 자식인 남편을 차별한 거였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오랜 병원 생활을 하시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재산을 야금야금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시누이가 시집 갈 때 아파트도 사주고 도련님 가게도 열어준 거였죠. 그리고 본인도 5억에 달하는 현금을 시아버지에게서 뺏어서 숨겨둔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 병원비에는 10원 한 장을 안 쓰는 시어머니였어요. 결국 남편이 죽어라 돈을 벌어 10여 년간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지만 시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신 거였죠. 남편은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도련님, 시누이가 가진 모든 것을 뺏을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의 본래 주인은 자신이라 생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법적으로 그 돈을 뺏을 방법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여 년 전 정상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증여를 했으니까요. 물론 아프신 시아버지를 시어머니가 구워 삶으신 거였죠.
아무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을 넘게 복수를 준비한 남편이었어요. 참나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추신으로 혜진 씨의 글도 적혀 있었어요. 짧은 글이었죠. 새언니 미안하다고요. 새언니? 혜진 씨가 왜 저를 새언니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순간 안 되었는데 다음 글을 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름을 알 수 없는 혜진 씨는 남편의 진짜 여동생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이혼한 첫 번째 부인이 이혼하고 재혼을 하며 낳은 딸이었죠. 이 엄청난 사기 사건으로 시어머니는 쓰러지셔서는 병원에서 일어나시질 못하시고 있습니다. 당연히 살던 집은 빚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갔고요. 그건 시누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련님은 가게까지 뺏기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저는 아직도 이 사기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들 말에 의하면 이미 돈을 은닉하고 해외로 도망갔으니 잡기 어려울 것이라 했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사기꾼 남편에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가족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나와 왜 결혼을 한 것인지, 그렇게 완벽하게 사기를 치고 성공하는 순간 왜 내 돈은 사기를 안 쳤는지요. 요즘은 사기의 기술이 너무나 감쪽 같아졌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판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재벌 3세 사기꾼도 가짜 핸드폰 어플로 50조가 넘는 자산을 보여주며 사기를 쳤다고 하죠.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기꾼들의 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생활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